그것은 실수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터키 당국은 그렇게 보이길 원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해안도시 리제에서 로켓 발사 장면이 담긴 흐릿한 영상이 공개됐고 로켓은 흑해 상공을 빠르게 가속해 날아올랐습니다. 터키가 로켓 개발 분야에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 로켓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터키 당국은 방금 일어난 일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터키는 타이푼이라는 새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처음 공개 시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갑작스레 등장한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미사일 공개는 매우 치밀하게 연출된 선전의 한 장면으로 약간은 자만심에 찬 국가가 적들이 분명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일 퍼레이드를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미사일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리로 끌려 나오는 장면 말입니다. 확실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에는 공개된 시험 발사, 방위산업 박람회, 에어쇼 또는 국가주의적 열정이 가득 담긴 정교하게 제작된 영상들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스타일로 특히 유명해졌는데 김정은이 이동식 지휘소에서 발사를 지켜보며 마치 닥터 이브를 흉내내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타이푼의 공개는 사실 이런 방식들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실수로 공개된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위급 군사시험 발사가 그렇게 쉽게 침투당했다는 건 좀 믿기 어렵지만 세상에는 더 황당한 일도 일어나곤 하니까요. 그 발사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타이푼은 터키 방위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무기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560km, 즉 350마일 이상 이동 후 시놉 항구 도시 근처 흑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터키가 공개적으로 시험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터키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미사일들은 대부분 단거리 범주에 머물러 있었지만 타이푼 미사일은 터키가 무기 개발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서프샤크의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하죠. 공항, 호텔, 카페 등 어디서든 휴대폰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일상이 계속됩니다. 문제는 그런 네트워크들 중 상당수가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인터넷 사용 기록이 생각보다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프샤크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프샤크는 온라인 생활을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VPN만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 연결, 개인정보, 그리고 모든 기기를 한 곳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인터넷 검색이나 쇼핑 시 많은 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검색, 클릭, 방문이 디지털 흔적을 남깁니다. 서프샤크는 여러분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광고 차단 기능도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추적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사용하기 정말 간단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한 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기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온라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surfshark.com/메가 방문 또는 코드 메가 입력 시 서프샤크 VPN 4개월 추가 제공, 30일 환불 보장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역 간 경쟁. 그렇다면 터키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이렇게 힘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역사적인 지역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제국을 건설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비교적 젊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앙카라가 면밀히 감시하는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전성기 때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지만 쇠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국 편에 섰다가 패배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탄 체제는 1922년까지 간신히 유지되었지만 그 시기는 극적인 변화의 시기였으며 새로운 터키 공화국이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7세기 후반에 최대 영토를 차지했으며 동남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코카서스 일부 지역에 걸쳐 약 520만 평방킬로미터, 즉 약 200만 평방마일을 지배했습니다. 반면에 현대 터키는 약 78만 3천 평방킬로미터, 즉 약 30만 2,300 평방마일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계산해보면 이는 85% 감소한 것으로 영광에서 추락한 뼈아픈 결과입니다. 터키는 모든 방향에서 영토를 잃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연합군은 한때 자랑스러웠던 제국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은 1453년 도시가 정복된 이후 처음으로 연합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갑자기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아왔던 이들의 수세기에 걸친 분노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붕괴 후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은 동아나톨리아를 역사적 고향으로 여기며 영토를 요구했습니다. 세브르 조약에서 제한된 국경은 아르메니아에게 흑해로의 접근권과 동아나톨리아의 상당 부분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있었죠. 이들은 터키를 완전히 파괴하진 않으려 했지만 각자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잖아요. 이 시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거의 치명적인 수준까지 축소되었고 탐욕스러운 경쟁국들에게 그대로 집어삼켜질 것이라는 진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 제국에 의해 최대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학살된 집단 학살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이 분명히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위협은 그리스였습니다. 연합국의 격려를 받은 그리스는 스미르나, 현재 이즈미르의 군대를 상륙시키고 그리스계가 많던 서부 아나톨리아의 영토 확보를 희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양국의 미래를 건 치열한 분쟁으로 빠르게 번진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의 지도 아래 터키 민족주의 세력은 점차 그리스군을 해안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전쟁은 1922년 9월 스미르나를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했고 그리스의 원정은 붕괴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터전을 잃고 양측의 잔혹 행위로 이 갈등은 지역을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1923년에 체결된 로잔 조약은 현대 터키의 국경을 확정지었고 약 150만 명의 아나톨리아 그리스인들과 약 50만 명의 그리스 출신 무슬림들이 강제적으로 인구 교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년이 지나 양국 모두 나토 회원국이므로 이제는 화해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74년 그리스가 지원한 쿠데타가 키프로스에서 발생하여 키프로스 국가방위군과 그리스계 키프로스 준군사 조직인 EOKAB가 대통령이었던 대주교 마카리오스 3세를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니코스 사부손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는데 그는 아테네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고 그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노스는 그리스바 그리스인들이 조국과 재통합되길 바라는 오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문제는 터키와 키프로스의 터키계 주민들도 타크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같은 의미지만 오스만 영토 통합을 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960년 키프로스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이노스도 타크심도 얻지 못했고 대신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애매한 중간지대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14년 후 그리스는 1974년 쿠데타로 사태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5일 만에 터키가 침공했습니다. 처음에는 키프로스 영토의 3%만을 점령했지만 그리스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간정부로 교체된 후 터키는 점차 영토를 확장하여 결국 키프로스 전체 면적의 37%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8월 양측 사이에 휴전이 선언되었고 그린라인이라고도 불리는 완충지대가 설치되어 오늘날까지도 키프로스를 분단시키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는 해양 경계 문제와 영공 분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1987년에는 에게해에서의 석유 탐사권을 둘러싼 분쟁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힘을 과시하며 군대를 동원했고 외교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996년 두 나라는 그리스에서는 이미라, 터키에서는 카르다크라고 불리는 사실상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작은 바위성을 두고 유치한 분노를 터뜨렸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을 벌였습니다. 터키 선박이 좌초된 뒤 그리스 보트가 터키 항구로 예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 선장이 인양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터키 선장은 자신이 줄곧 터키 영해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고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권 문제로 약간의 논쟁이 있었으나 한 달 뒤 양국 언론의 보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인들이 섬에 가서 그리스 국기를 개양했고 이어서 터키인들도 똑같이 섬에 가서 터키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 해군 순찰정 안토요의 승조원들이 상륙해서 터키 국기를 내렸습니다. 전체 사건은 꽤 우스꽝스러웠지만 양국은 다시 한번 군대를 경계태세에 두고 서로를 맞섰습니다. 사실 그 당시 두 정부 모두 인기가 별로 없었고 힘도 약한 편이어서 양측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섬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국내에서 손쉽게 민족주의 점수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도 사건이 계속되었는데 그 해에 터키가 오르츠레이스라는 조사선을 분쟁 해역에 투입했습니다. 그리스는 해군을 파견해 대응했는데 터키 함정들이 거의 내내 그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 결과 8월 12일에 그리스 프리기탐 림노스와 터키 프리기탐 TCG 케말레이스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양측 모두 상대방을 비난했고 잠시 동안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우세해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두 나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지만 솔직히 이런 맞불식 공방은 다시 쉽게 불붙을 겁니다. 이 상황의 슬픈 아이러니는 거의 정치인들에 의해 조종된다는 점입니다. 1999년과 2023년 양국을 강타한 참혹한 지진대 구조대원들은 국경을 넘어 함께 활동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 터키인 구분은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느 쪽 소속이든 상관없이 도움은 왔습니다. 지역 갈등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이제 타이푼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도 타이푼이란 뜻임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푼은 본질적으로 터키 방위산업체 로켓산에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플랫폼에서 발사되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목표를 향해 탄도 비행 경로를 따릅니다. 즉,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추진력을 얻은 후 대기권을 고속으로 아치형으로 비행하게 됩니다. 터키의 공식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세부 사항은 알려졌습니다. 로켓선에 따르면 표준 타이푼 미사일은 길이가 약 6.5m, 즉 21피트 정도이고 무게는 약 2.5톤, 직경은 610mm, 즉 24인치입니다. 이 회사는 미사일이 고폭탄과 파편 탄두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터키 소식통들은 이 시스템이 전파방해 방지 기능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 지원 유도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푼에 대한 진짜 화제는 크기나 두께가 아니라 바로 사거리입니다. 터키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공식적으로 28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소 모호하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서는 사거리 300km 이상 미사일 수출 시 각국이 더 신중해집니다. 정확한 숫자를 피함으로써 터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더 긴 사거리 미사일이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복잡함을 피하고 있습니다. 타이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터키 당국자들과 여러 방위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2022년 첫 공개 발사에서 약 561km, 즉 349마일을 비행했습니다. 이는 터키가 이전에 만든 미사일, 특히 사거리 약 280km로 알려진 보라 미사일과 비교해 큰 도약이었습니다. 터키와 그 이웃 국가들의 지도를 살펴보고 터키 국경에서 561km 반경을 그려보면 타이푼 미사일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해보자면 그리스와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터키는 타이푼 미사일을 해안까지 이동시켜 동쪽을 향해 조준하면 여유있게 아테네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리스 본토 상당 부분도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타이푼 미사일이 단순히 지역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터키는 방위 산업에서 주요 강자로 떠올랐으며 타이푼 미사일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신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PKK 반군 사태. 그래서 그리스가 오랫동안 터키를 자극하는 주요 지역 라이벌이었다면 가장 큰 고통과 비용을 철회하고 터키가 세계 무대에서 주요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은 또 다른 오랜 분쟁이었습니다. 1978년 압둘라 오잘란이라는 남성이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즉 PKK로 더 잘 알려진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쿠르드인들의 더 큰 자치권과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쿠르드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쿠르드인들이 터키 남동부, 이란 북서부, 이라크 북부, 그리고 시리아 북동부에 걸쳐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을 쿠르드인들은 쿠르디스탄이라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쿠르드인과 쿠르디스탄에 대해 별도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이 채널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주제에 집중해 간단히 하겠습니다. 쿠르드인은 3천만에서 4,5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토착 이란계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박해받고 폭력적으로 억압당하며 강제로 동화되어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쿠르드인들은 국가 설립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로잔 조약에서 배신을 당해 그들이 약속받았던 고향이 여러 나라로 분할되고 쪼개졌습니다. 쿠르드인들이 왜 분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잘란은 결국 PKK를 설립해 그 나라들과 싸우고 마침내 진정한 쿠르디스탄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사디스트적인 잔혹함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1988년 3월 16일
할라부자 학살에서 이라크군이 할라부자시에서 수천 명의 쿠르드인을 가스로 살해해 3천 명에서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1989년 안팔 작전 동안 최대 4,00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쿠르드인들이 이라크 군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사담이 잘못된 나라와 싸워 패배하자 이라크 북부에 비행 금지 구역이 생기며 쿠르디스탄의 첫 번째 조각이 모습을 드러낼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도 상황은 끔찍할 만큼 유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과거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잔혹한 만행과 깊은 증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터키 당국은 쿠르드족의 봉기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1937년과 1938년 에드르심 지역에서 일어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은 결국 터키 총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14,000명의 쿠르드인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쿠르드인들은 실제 희생자 수가 4만 명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1970년대에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고 자의적 체포, 용의자 처형, 과도한 무력 사용과 고문이 있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쿠르드인 시신 옆에 일부러 무기를 두고 살인을 정당화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렸습니다. PKK는 1984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주로 터키의 산악 남동부 지역에서 전투원들이 활동했습니다. 초기에는 국지적 전투와 보안군이 주로 관련됐으나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조직은 자살 폭탄범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군 경 기지를 자주 매복 공격했습니다. 이제 민간인들이 표적이 되면서 터키는 PKK를 반란 세력이 아니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분쟁으로 인해 군인, 경찰, PKK 무장대원, 민간인을 포함해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터키 군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으며 국경 너머 깊숙한 곳의 표적을 타격하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공군력은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외교적 고려로 인해 종종 제약을 받았습니다. 터키가 규정한 대로 반란 또는 노골적인 테러 행위는 터키 정책 기반자들이 냉전 시기부터 계속해서 배워온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외국 군사물자에 대한 의존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무기 금수 조치, 수출 제한, 정치적 의견 충돌 등은 터키가 첨단 무기 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는 PKK 활동에 직면하여 국내 방위 산업 생산을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와 1990년대까지 터키는 주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 무기 공급을 크게 의존했습니다. 터키 군대는 규모는 컸지만 장비 대부분이 해외산이었습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도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22년 터키가 공화국이 되었을 때 터키는 쇠퇴하는 국가였지만 국경을 확립하기 위해 최근에 중요한 군사적 승리를 거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는 밀려났고 아르메니아는 침공 과정에서 사실상 터키와 볼셰비키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면서 짓밟혔습니다. 남부 아나톨리아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오스만 제국 분할 계획에 따라 프랑스군이 실리시아의 넓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아르메니아 공동체에서 모집된 부대자 지원을 받았지만 터키 민족주의자들의 거세지는 반란에 직면했습니다. 이 전투는 터키 서부에서 그리스군과 벌어진 대규모 전투와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와의 충돌은 주로 게릴라전, 포위전, 그리고 지역 봉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라슈, 우르파, 안테프와 같은 도시들은 치열한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고 터키군은 점차 점령군에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1921년 프랑스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무스타파 케말 정부와 앙카라 협정을 맺고 이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한때에 비해 약해진 국가였지만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이후 터키의 최우선 과제는 첨단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영국, 프랑스 등에서 들여온 노후한 오스만 제국 시대 장비들로 구성된 군대를 물려받았습니다. 1920-30년대 터키는 첨단 무기 생산 산업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앙카라는 다양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항공기, 포, 소총, 차량 등을 구매하는 다각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어느 한 외국 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젊은 공화국의 군대를 점진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괴성을 지르는 아돌프가 1930년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터키는 군사 지출을 가속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전쟁을 할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분위기 속에서 국가는 중립을 유지했으나
정부는 유능한 군대가 있어야만 이를 지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터키는 영국의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 독일 프랑스의 군사 포병 장비 등 다양한 무기를 두려움 없이 구입했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자 국가는 어느 한편을 선택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중립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연합국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영리하게 대처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독일은 장비를 제공하고 경제적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후 영국과 미국이 터키를 연합국의 이익에 맞게 유지하기 위해 군사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터키는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살아남았고 전 세계에서 조달한 다소 다양한 무기들을 갖춘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또 다른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서방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미 터키 국경을 두드리고 있던 소련과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위험을 인식하고 터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의 영향력이 동지중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 양국에 상당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1952년 터키는 나토에 가입한 후 수십 년간 서방에서 가장 많은 군사 지원을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계속 군사 장비를 구매하거나 지원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당시 터키의 방위 산업은 여전히 미미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게 말하는 편입니다. 1988년 터키 방위산업 집행위원회에 의해 라켓산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터키 내에서 로켓과 미사일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선도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발전 속도가 느렸고 종종 중국의 라이선스 생산에 의존했습니다. WS-1 다연장 로켓 시스템, 이 첫 번째 주요 도입 장비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라켓산은 국내에서 포병 로켓을 생산하는데 많은 경험을 쌓았고 터키 엔지니어들은 로켓 모터 생산, 탄두 통합, 대규모 제조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될 무렵 터키는 유도 미사일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로켓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그 10년 동안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우선 터키는 산업 역량을 개발하고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장기적인 방위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걷기도 전에 뛰지 말라. 그래서 터키는 현명하게도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습득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 분야는 결국 터키 미사일 산업의 주춧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걸려 터키는 당장 전력을 보강해야 했고 그건 해외에서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992년 3월 미국의 해외 군사 판매 FMS 체계하에서 터키는 80대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를 구입했습니다. 주로 F-16C 단좌형 전투기와 F-16D 복자형 변형 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창의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사막의 폭풍 작전 동안 연합군이 터키 기지를 이용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터키 영토를 통과하는 이라크 송유관을 차단했으며 전쟁 후 북부 이라크에서의 작전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이러한 지원은 이라크와의 무역 및 에너지 수입 손실로 인해 터키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감사를 표해야 했지만 워싱턴 대신 걸프 군주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가 전쟁 중 터키 지원 보상으로 구매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항공기가 실제로 터키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터키 기업들은 항공기 조립, 부품 제작, 시스템 통합 등으로 드론, 헬리콥터, 전투기,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엔지니어링 경험을 쌓았고 앞으로도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터키는 1990년대 중반 이스라엘과 강력한 방위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고 이는 F-4E 팬텀 2020 현대와 F-5 훈련기 업그레이드, 전자전 및 정찰 시스템, 그리고 M60 전차의 현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터키는 1990년대 내내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중국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를 구입했으며 2000년대 초에는 독일로부터 200대가 넘는 레오파르트 EA4 주력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발표된 대형 계약 T-129 공격 헬리콥터 프로그램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탈리아의 A129 망구스타를 기반으로 하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와의 협력으로 개발된 이 프로젝트는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주로 터키 내에서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16 계약 이 시작이었다면 이것은 자립 측면에서 또 다른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로써 터키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성품을 사오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현대식 무기 체계를 설계, 통합, 시험, 생산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앙카라는 수출 제한과 라이선스 문제로
더 이상 복잡함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경험은 터키 정부의 분명한 교훈이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 독립을 원한다면 무기를 직접 설계,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이 생각은 방위 산업 전반에 퍼져나가면서 드론, 장갑차, 해군 시스템,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해지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켰습니다. 타이푼 미사일 역시 이러한 자리부의지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푼 미사일은 단독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터키가 점점 더 긴 사거리와 향상된 성능을 가진 국산 미사일 시스템의 전체 계열을 구축하려는 훨씬 더 큰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타이푼 미사일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일디름 또는 썬더볼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터키는 냉전과 그 이후 많은 무기를 샀지만 첨단 로켓과 미사일 확보는 대체로 어려웠습니다. 터키는 1990년대에 미국의 270MLR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요청은 결국 거부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품 미국산 무기를 구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래요, 결국 중국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두 나라는 이미 한동안 협력해오고 있었지만 1997년에 카사르 프로젝트 하에서 터키는 중국의 WSC-1A와 WSC-1B 로켓의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년 후 J600T 썬더볼트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게 2톤 조금 넘고 길이 6.1m, 약 20피트, 직경 600mm, 23.6인치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보통 480kg, 약 1000파운드의 탄두를 탑재했고 사거리는 150km, 즉 93마일이었습니다. 이후 두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거리가 900km, 약 560마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썬더볼트는 당시 터키가 꼭 필요로 하던 무기였습니다. PKK의 공격이 확대되어 전통적인 영토 밖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저비용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국내에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었고 빠르게 전선으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0기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곧 업그레이드 시기가 왔습니다. 보라 프로그램은 2010년대 터키가 현대식 단거리 탄도미사일 분야로 나아가는 다음 주요 단계로 등장했습니다. 로켓선에서 개발한 보라는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약 280km 거리의 표적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중국의 B611 설계를 기반으로 했으며 터키는 자체 버전을 제작할 권리를 얻기 위해 약 3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라는 무게가 2.5톤이고 길이는 8m, 직경은 610mm, 24인치였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었고 대형 고폭탄 탄두를 탑재했으며 지휘소, 방공시설, 인프라,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보라는 실전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5일 터키는 보라 미사일이 이라크 북부 칸딜 산맥에 있는 PKK 표적을 향해 발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딜 지역은 평범한 전장이 아닙니다. 산악 지형이 험하고 계곡과 협곡이 많아 이곳에서 누군가를 찾는 건 사실상 악몽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바로 1990년대부터 이곳이 PKK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사용된 이유일 것입니다. 보라. 도입 전 터키는 먼 PKK 목표물 타격 수단이 제한적이었고 각 맥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선 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칸딜 산맥은 게릴라 군대에게는 천혜의 방어 거점이었고 만약 지상 작전을 한다면 손실 규모는 정말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병은 저렴하고 강력했지만 거리 때문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특히 칸딜 지역 타격 시 더 그랬죠. 그래서 항공기 폭격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았지만 날씨와 대공무기 때문에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신뢰성이 떨어졌죠. 항공기 접근 시 표적이 쉽게 도망쳤지만 보라는 터키에 이전에 없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몇 분 만에 이라크 북부 깊숙한 곳이나 그 밖의 어느 곳이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좌표가 확인되면 발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는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속도는 시속 약 6125km 또는 약 3800마일로 그 속도라면 누구도 제때 피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미사일이 썬더볼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이유는 바로 정확성이었습니다. 터키는 보라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 즉 CEP가 10m 미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든 미사일의 절반이 정확한 좌표에서 10m 이내에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썬더볼트는 대형 망치처럼 운에 맡긴 무기였지만 보라는 수백 마일 떨어진 PKK 지휘소도 대부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PKK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일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조직은 이미 벼랑 끝이었고 터키의 오랜 압박으로 PKK는 터키에서 쫓겨나 시리아와 이라크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터키 지상군의 투입이 거의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터키 정부의 인기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대신 보라와 같은 미사일을 드론, 위성, 전자정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정밀 타격 방식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는 또한 터키가 본격적인 탄도미사일을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1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엑스포에서 보라의 수출명인 KAN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양국 모두 공식적으로 재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억 달러가 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물량은 2025년에 도착했고 두 번째는 2026년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는 해당 미사일을 ITBMU로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터키는 지난 5, 6년 동안 드론을 활발하게 수출해왔지만 곧 다루게 될 이 내용과는 별개로 KAN 판매는 터키산 탄도미사일이 해외에 처음으로 판매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급성장하는 무기상. 그래서 수년간 무기를 사들이고 공짜로 받던 터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 생산국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터키 드론은 시리아, 리비아, 나고르노 카라바흐, 우크라이나 등 여러 분쟁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때로는 안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의 무기 수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했을 때 103%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터키의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은 1.7%로 같은 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무기 수출국 25개국 중 세계 11위에 올랐습니다. 터키는 더 이상 군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점점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항상 다른 나라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나토는 터키의 방위야망을 신중히 지켜봤습니다. 터키는 연합군의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협조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터키가 서방 무기에 큰 돈을 지불하고 주요 작전을 위해 다른 나라들이 자국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방이 외면해야 할 나라들을 함께 외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키는 달라졌습니다. 2017년에 터키는 약 25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S-400 장거리 방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런던, 파리 등 어디에서든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터키는 원래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원했지만 가격,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을 가장 화나게 할 나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설계한 방공 시스템이 나토 국가를 보호하게 된 겁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터키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국이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이후 방위조달 기관이 러시아와 거래에 제재를 예고했을 때도 터키는 대체로 무덤덤하게 반응했고 상황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에서의 작전으로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대체로 ISIS를 맹렬히 폭격하면서 동시에 PKK 잔당을 공격하기 위한 편리한 구실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2019년 공격 후 터키의 무기 수출을 일시 제한했으나 이로 인해 터키의 결의는 더 강해졌습니다. 터키는 외국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관계 악화 시에도 무기 프로그램이 지연되거나 제한, 취소되지 않도록 자국 방위 산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터키는 점점 더 양쪽 모두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규활한 플레이어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거래해 두 나라를 불쾌하게 했고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입해 그리스,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를 자극했습니다. 2022년 타이푼 미사일을 시험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는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생산은 그리스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타이푼을 두려워하며 이 미사일이 아테네를 공격할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타격할 것입니다. 인용 끝. 이제는 대담하고 새로운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겁니다. 타이푼 2.0. 최근 몇 년 동안 터키 방위 전시회에서는 더 크고 야심찬 미사일 프로젝트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상크로. 타이푼보다 긴 사거리를 목표로 설계된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상크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터키 당국과 언론은 이 미사일이 2000km 이상 사거리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터키는 진정한 미사일 강국 반열의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여러 미사일 앞에 선 사진과 미사일 이름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미사일은 셰그로 보이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에르도안이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담배를 물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그리스 엿먹어라, PKK 엿먹어라 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만큼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터키어로 전쟁이나 전투를 의미합니다. 터키가 왜 이런 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타이푼에 관해서도 타이푼 블록사를 통해 주요 극초음속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2025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IDEF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 미사일은 그 크기 때문에 즉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래 타이푼과 비교했을 때 블록사는 거대해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길이가 약 10m, 약 32피트에 달하며 무게는 약 8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 버전보다 훨씬 커졌고 이전 버전은 무게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증가는 너무나도 커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타이푼이라는 이름만 공유하는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추측이지만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가 무겁고 더 정교한 유도 비행 시스템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돼 아테네를 더 긴장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사거리는 1000km 정도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최대 3000km까지 그리고 마하 10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는 시속 약 12000km, 7600마일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정보들 중 일부는 능력을 과장해서 극대화하려는 허풍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현대 터키가 등장했고 터키는 당신의 생각이나 소속 집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이푼은 외국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에서 점점 더 자체적으로 무기를 설계, 제조, 수출할 수 있게 된 수세기에 걸친 변화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터키는 이제 무장에 있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적절한 가격만 제시한다면 점점 더 커지는 무기 카탈로그를 구경하게 해줄 의향도 있습니다. 카탈로그 감사합니다.